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성에는 기묘하고 때로는 섬뜩하기까지 한 동물들이 가득하다는 사실을요. 데이비드 애튼버러의 다큐멘터리를 충분히 보셨다면 그 점은 이미 받아들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튼버러라 해도 세상의 모든 동물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대신 나섰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화장을 좋아하는 물고기부터 채식주의 피라냐까지 도저히 이 행성에서 온 것 같지 않은 놀라운 생명체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19위. 붉은 입술 박쥐물고기. 혹시 물고기에도 립스틱이 조금만 더해지면 좋겠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운이 좋으십니다. 진화도 같은 생각을 했던 모양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박쥐물고기에게는 아주 선명한 빨간 입술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 물고기가 찰스 다윈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붉은 입술 박쥐물고기, 오고세팔루스 다윈이라고 불립니다. 이 물고기는 독특한 진화적 적응을 여러 지니고 있습니다. 마치 바닷속밤 외출을 준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물고기는 바닥을 걸을 수 있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가슴 지느러미와 배 지느러미, 그리고 항문 지느러미가 변형되어 해저에 몸을 기대고 움직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걷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변형된 등 지느러미입니다. 마치 랜턴피쉬의 유인기관처럼 보이는데 살짝 으스스한 느낌도 줍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분명 지구 생물이 맞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화려한 물고기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게다가 이들은 수심 30m 이상 깊은 곳에서 살기 때문에 직접 볼 기회도 거의 없습니다. 아마 실제로 마주치긴 쉽지 않으실 겁니다. 18위. 파쿠. 피라냐의 위험성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살점을 순식간에 물어도 뜯을 수 있는 육식성 물고기라는 이미지가 강하죠. 그런데 만약 육식성 피라냐가 있다면 채식성 피라냐도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 우스꽝스럽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맞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파쿠입니다. 파쿠는 남아메리카 원산의 여러 민물고기 종을 통틀어 부르는 이름입니다. 참고로 파쿠라는 말 자체가 빨리 먹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기를 먹지 않는다면 무엇을 먹을까요? 이들은 비교적 지속 가능한 식단을 선택합니다. 조류, 수생식물, 견과류, 과일 등을 먹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도 먹습니다. 네, 작은 물고기는 먹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채식주의자라기보다는 페스코테리언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파쿠를 만난다면 피라냐를 만났을 때보다는 살아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당신이 아주 작은 물고기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요. 파쿠는 외형상 피라냐와 매우 비슷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다릅니다. 턱은 더 작고 이빨은 한 줄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생물의 살을 뜯어먹는 일은 거의 없고 주로 물고기만 사냥합니다. 이런 요소들을 모두 종합해보면 조금 덜 무서운 포식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사실 거의 무섭지 않다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17위. 공작거미. 네, 이름만 들어도 살짝 소름이 돋으실 수 있습니다. 거미의 공작을 더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거미 공포증이 있는 분들께는 최악의 조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서운 생물에 색을 입힌다고 해서 덜 무서워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더 화려해질 뿐입니다. 공작거미는 번식의식을 할 때의 모습이 공작과 닮았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특히 수컷이 구애를 할 때 배 부분에 화려한 색을 펼치고 암컷 앞에서 춤을 추듯 움직입니다. 이 독특한 행동 덕분에 인터넷에서도 큰 인기를 끌게 되었죠. 화려한 색채와 정교한 무늬가 시선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작거미의 매력은 단지 색깔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매우 희귀합니다. 크기도 굉장히 작습니다. 쌀알 하나만큼 작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종도 많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모르는 공작거미가 여전히 자연 속 어딘가에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거미가 특히 유명해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번식의식입니다. 수컷은 암컷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앞뒤로 움직이며 춤을 춥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춤 잘 추는 남자가 인기 있다는 말이 있지만 적어도 공작거미 세계에서는 사실인 모양입니다. 작고 화려하며 춤까지 추는 거미. 생각보다 더 독특한 존재죠. 16위. 코아티문디. 혹시 남아프리카 토착 언어인 투피 계열 언어를 유창하게 하시나요? 아마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아티문디라는 이름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허리를 뜻하는 말과 코를 뜻하는 말이 결합해 만들어졌죠. 그래서 직역하면 허리코 혹은 벨트코 정도가 됩니다. 이 독특한 이름은 이 동물이 잘 때 코를 배 쪽으로 말아넣는 습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마치 허리띠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코는 단순히 특이한 모양일 뿐만 아니라 매우 유용합니다. 작은 유충, 딱정벌레, 흰개미 같은 곤충을 찾을 때 사용하고 쥐 같은 작은 포유류나 도마뱀 같은 파충류를 찾을 때도 활용합니다. 코아티문디는 수영도 잘하고 나무도 잘 탑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땅 위에서 먹이를 찾으며 보내지만
잠을 잘 때나 짝짓기를 할 때, 그리고 새끼를 낳을 때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지상생활이 조금 지루할 때도 있는 모양입니다. 이 동물을 보면 확실히 다른 종들과는 다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허리띠처럼 보이는 코 하나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독특합니다. 하지만 자연에서는 이런 기묘함이 오히려 경쟁력이 되기도 합니다. 조금 이상하고 조금 독특한 것이 때로는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는 법이니까요. 15위, 별코두더지. 이 동물의 이름이 왜 별코두더지인지 짐작이 되시나요? 만약 감이 오지 않으셨다면 지금부터 설명을 들으시면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이 두더지는 동물계에서도 가장 독특한 코를 가진 존재 중 하나입니다. 별코두더지는 북아메리카의 습지대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별 모양의 코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코 주변에는 무려 22개의 살로 된 촉수가 달려 있습니다. 이 촉수 덕분에 진흙투성이 환경에서도 주변을 탐색하고 먹이를 찾고 사냥까지 할 수 있습니다. 사냥 방식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두더지는 코를 땅에 빠르게 톡톡 두드리며 탐색합니다. 1초에 최대 12군데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정말 놀라운 속도죠. 이 정도면 효율성 면에서는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작은 무척추동물을 먹습니다. 지렁이, 연체동물, 양서류, 작은 물고기 등이 식단에 포함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면에서 다행입니다. 첫째, 이 귀여운 동물이 코를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고, 둘째, 사람을 먹는 존재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두더지의 먹이가 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별 모양 코 하나로 이렇게 독보적인 존재가 된 동물, 자연의 설계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14위, 사마귀 새우. 어떤 분들에게는 아름답고 심지어 황홀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겉모습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사마귀 새우는 해저 세계에서 가장 무자비하고 집요한 포식자 중 하나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무섭다는 표현으로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혹시 총알보다 빠르다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마귀 새우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생물은 앞다리가 곤봉처럼 생겼는데 이걸로 엄청난 속도의 펀치를 날립니다. 그 속도는 22구경 탄환의 속도에 맞먹는다고 합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작은 새우가 총알 속도로 주먹을 휘두른다고요? 이 한 방이면 먹잇감의 단단한 껍데기를 산산이 부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운이 나쁘면 수족관의 유리벽까지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귀 새우를 기를 생각이 있으시다면 저가형 수족관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모든 사마귀 새우가 때리는 타입은 아닙니다. 어떤 종은 앞다리가 창처럼 생겨서 찌르고 꿰뚫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냥 부수는 게 아니라 아예 꿰어버리는 겁니다. 먹잇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겠죠. 게다가 이 새우는 다양한 파장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자외선까지 감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화려한 색과 작은 몸집에 속지 마십시오. 바닷속에는 이런 괴물 같은 존재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13위, 고블린 상어. 만약 인간의 한계를 모두 뛰어넘어 심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면 고블린 상어를 직접 만날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건 우리 모두에게 다행인 일입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블린 상어는 흔히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립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종이며 그 외형 또한 상당히 기괴합니다. 이제 한 장면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어둡고 깊은 심해를 헤엄치던 고블린 상어가 앞에 있는 오징어를 발견합니다. 상어는 조용히 접근합니다. 하지만 오징어도 눈치가 있습니다. 상어가 다가오는 걸 보고 재빨리 도망치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망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고블린 상어는 입안에 있던 턱을 앞으로 약 7.5cm 정도 쭉 내밀 수 있습니다. 마치 입이 튀어나오듯이 확장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먹잇감을 낚아챕니다. 그 순간으로 모든 게 끝입니다. 사람을 공격하느냐의 여부를 떠나서 입 밖으로 턱을 내밀 수 있는 동물이라면 그 존재 자체가 이미 공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악몽 소재로 쓰기에 충분합니다. 오늘 밤 생각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12위, 자비로 황새. 아메리카 대륙에는 정말 많은 새들이 살고 있습니다. 독수리, 콘도르 같은 대형 조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새는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비행조류입니다. 바로 자비로 황새입니다. 아기들을 물어다주는 동화 속 황새는 아니지만 실제로 보면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이 새는 키가 약 1.2m에서 1.5m까지 자라며 날개를 펼치면 최대 3.6m에 달합니다. 성인 남성보다 키가 클 수도 있고 날개 길이는 웬만한 자동차 폭에 맞먹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솔직히 위압감이 상당합니다. 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멀리서 보면 자비로 황새가 마치 빨간 넥타이를 맨 노인이 허리를 굽히고 서 있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이 새를 본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람인 줄 알고 인사했다가 거대한 새라는 걸 깨닫고 깜짝 놀라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자비로 황새는 주로 습지나 늪지대를 좋아합니다. 크기는 크지만 사람을 먹는 새는 아닙니다. 다른 물고기나 작은 동물을 사냥합니다.
그래도 저 정도 크기의 새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면 순간적으로 심장이 덜컥할 수는 있겠습니다. 11위, 아홀로더틀. 이 동물은 멕시코의 소치밀코 호수에서만 야생 개체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아홀로틀입니다. 물론 인공사육 개체는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지만 자연 상태의 아홀로틀은 사실상 이 지역에만 남아 있습니다. 아홀로틀은 도롱뇽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이 도롱뇽은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신체 재생 능력입니다. 팔다리뿐 아니라 장기 일부까지 재생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입어도 다시 자라난다는 뜻입니다. 정말 부러운 능력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조금 아이러니한 점도 있습니다. 아홀로틀은 육식성입니다. 물고기, 벌레, 곤충 등을 가리지 않고 먹습니다. 심지어 먹이가 살아있든 죽어있든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먹이를 찾지 못하면 같은 종의 개체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식량이 부족해지면 가족의 다리를 먹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홀로틀은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자신의 다리가 사라져 있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재생은 되겠지만 그 과정이 유쾌하진 않겠죠. 귀여운 외모와는 달리 생존을 위해서는 꽤 냉혹한 선택도 하는 생물입니다. 자연은 항상 아름답기만 한 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12. 팡골린. 조금 우울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팡골린은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밀거래되는 포유류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점은 그 밀거래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팡골린은 흔히 비늘 달린 개미핥기라고도 불립니다. 실제로 식단의 거의 대부분이 개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긴 혀를 이용해 개미와 흰개미를 잡아먹습니다. 팡골린이라는 이름은 말레이어 팡골룽에서 유래했는데 몸을 말다라는 뜻입니다. 위협을 느끼면 몸을 둥글게 말아 단단한 공처럼 변합니다. 온몸을 덮고 있는 비늘을 바깥으로 드러내 방어 자세를 취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 비늘이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욕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중국과 베트남 일부 지역에서는 팡골린 고기가 별미로 여겨지고 비늘은 전통의학 재료로 사용됩니다. 여러 질병을 치료한다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그 효능이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아름답고 독특한 이 생물은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몸을 말아 방어하는 전략이 자연에서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인간의 탐욕 앞에서는 충분하지 않았던 셈입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가장 기묘한 존재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가장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한 동물이기도 합니다. 9위, 태즈메이니아 데블. 만화 루니툰에서 등장했던 태즈메이니아 데블. 기억하실 겁니다. 그 캐릭터는 사실 실제 동물의 이미지를 꽤 왜곡해 놓았습니다. 귀엽고 우스꽝스럽게 표현되었지만 현실의 태즈메이니아 데블은 훨씬 더 무섭습니다. 이 동물의 이름은 처음 유럽 정착민들이 태즈메이니아 섬에 도착했을 때 들었던 기이한 울음소리에서 유래했습니다. 숲속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는 마치 초자연적인 존재가 울부짖는 것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공포에 질렸고 결국 이 정체불명의 존재를 데블, 즉 악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소리만큼이나 인상적인 동물이었습니다. 특히 이 동물은 물어뜯는 힘이 엄청납니다. 체구에 비해 턱 힘이 매우 강합니다. 체중 대비 물어뜯는 힘은 포유류 중에서도 최고 수준입니다. 뼈까지 부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태즈메이니아 데블은 사냥한 먹잇감을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살뿐만 아니라 뼈까지 먹습니다. 말 그대로 남김없이 처리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턱과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동물이니 이름에 데블이 붙은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만화 속 캐릭터처럼 장난스럽기보다는 야생에서는 훨씬 더 거칠고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물론 인간을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동물은 아니지만 가까이에서 마주친다면 충분히 긴장될 상황입니다. 8위, 베러라이 피쉬. 오늘 영상에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신다면 이겁니다. 바닷속 생물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묘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생물을 보시면 그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바로 느끼실 겁니다. 통한어, 영어로는 베러라이 피쉬라고 불리는 이 물고기는 외형부터가 충격적입니다. 이런 모습의 물고기는 당연히 심해에 살고 있습니다. 이상한 생물들은 늘 깊은 바다에 모여있는 것 같죠? 이 이름은 독특한 눈 모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눈이 마치 통처럼 위쪽을 향해 길게 솟아 있습니다. 게다가 그 눈 위에는 렌즈처럼 보이는 구조가 덮여 있습니다. 정말로 물고기가 안경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눈은 위쪽을 향해 있어 위에서 내려오는 먹잇감을 포착하는 데 유리합니다. 하지만 필요할 경우 앞쪽을 향하도록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덕분에 앞에서 접근하는 포식자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머리입니다. 통한어의 머리는 투명합니다. 아니 들여다보일 정도로 투명하고 내부는 액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투명한 머리와 특이한 눈 구조가 함께 작용해 햇빛을 필터링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일종의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셈이죠. 다만 그 선글라스가 머리 안에 달려있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정말로 지구 생물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의 외형입니다.
바닷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펼쳐져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7위, 덤보문어. 이름만 들으면 조금 귀엽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덤보문어는 디즈니 영화 덤보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물론 지능이 낮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단지 귀처럼 보이는 지느러미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문어는 극심한 심해에 서식합니다. 수심약 4,000m 이상 깊은 곳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직접 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곳에 사는 문어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깊고 어두운 환경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개체수도 적고 관찰 기록도 많지 않습니다. 워낙 희귀하다 보니 생태에 대한 정보도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들은 짝을 만나면 비교적 빠르게 번식할 수 있도록 진화했습니다. 심해에서는 만남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도록 준비되어 있는 셈입니다. 현재까지 기록된 가장 큰 덤보문어는 길이가 약 1.8m에 달합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큽니다. 농구 선수팀을 구성한다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보시면 조금은 기묘한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귀처럼 보이는 지느러미를 흔들며 심해를 떠다니는 모습은 한편으로는 사랑스럽지만 동시에 우리가 전혀 모르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걸 상기시켜줍니다. 6위, 빌비. 오스트레일리아 밖에 계신 분들 중에는 빌비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캥거루나 코알라처럼 유명한 동물도 많지만 그만큼 잘 알려지지 않은 독특한 토착동물들도 아주 많습니다. 한때 빌비는 오스트레일리아 국토의 약 70%에 걸쳐 서식했습니다. 거의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던 동물이었죠. 하지만 인간의 개발과 환경 변화가 시작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식지가 줄어들었고 현재는 국토의 약 15% 정도, 그것도 일부 외딴 사막 지역에서만 발견됩니다. 오스트레일리안 와일드라이프 컨서번시는 이 굴을 파는 독특한 동물을 다시 자연으로 복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서식지를 되살리고 외래 포식자로부터 보호하는 일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렇다면 빌비는 어떤 동물일까요? 겉모습을 설명하자면 토끼와 캥거루, 그리고 밴디쿠트가 섞인 것처럼 보입니다. 긴 귀, 날씬한 몸, 그리고 독특한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 잘라 정의하기 어렵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귀엽지만 어딘가 낯선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언젠가는 이 동물이 영화나 게임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개성을 가진 동물이니까요. 5위, 에키드나. 만약 시간을 거슬러 2천만 년에서 5천만 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지구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솔직히 꽤 무섭기도 했겠지만 동시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들이 진화하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 시기부터 존재해온 동물이 바로 에키드나입니다. 이 작은 가시투성이 동물은 약 3천만 년 전부터 지구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까지도 과학자들은 에키드나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키드나는 알을 낳는 포유류입니다. 전 세계에서 알을 낳는 포유류는 단 3종뿐입니다. 그만큼 매우 희귀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름은 왜 이렇게 독특할까요? 에키드나라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존재에서 따왔습니다. 신화 속 에키드나는 반은 여자, 반은 뱀인 존재로 괴물의 어머니라고 불렸습니다. 과거 과학자들은 이 동물이 파충류적 특징과 포유류적 특징을 동시시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신화 속 존재처럼 반은 뱀, 반은 포유류 같은 존재라고 오해했던 것이죠. 물론 지금은 그런 오해가 풀렸습니다. 에키드나는 분명 포유류입니다. 하지만 이름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의 주제와도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독특하고 기묘한 생물에게 신화적인 이름이 붙어있다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만나기보다는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게 더 안심이 되는 동물 중 하나입니다. 4위, 엘리게이터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엘리게이터가는 인간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물고기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민물고기 중 하나이며 이빨도 크고 외형도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그래서 굳이 직접 확인하러 다가가 보시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화석 기록을 살펴보면 엘리게이터가는 약 1억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더 놀라운 점은 그 긴 시간 동안 거의 진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개체들도 여전히 고대의 특징을 많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물속뿐 아니라 공기 중의 산소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물 밖에서도 일정 시간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고대 생물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셈입니다. 과거에는 이 물고기의 단단한 비늘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에 의해 화살촉이나 도끼 제작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한동안 이 종은 나쁜 평판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많은 어부들이 엘리게이터가가 그물을 손상시키고 스포츠용 물고기를 잡아먹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대대적인 포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과장된 면이 컸습니다.
이후 오해가 풀리면서 개체수는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간의 인식 하나가 동물의 운명을 크게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3위. 바다천사. 일본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게 아니라면 포켓몬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거의 확실한 사실이죠. 그런데 이 생물을 보시면 잠시 생각이 흔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바다천사입니다. 바다천사는 전 세계 바다에서 발견되는 작은 해양 생물입니다. 겉모습은 투명하고 젤리처럼 말랑해 보이며 날개처럼 보이는 두 개의 돌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바다를 떠다니는 작은 천사처럼 보입니다. 크기는 매우 작습니다. 어떤 개체는 길이가 5cm 정도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동물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바다나비입니다. 바다천사는 바다나비를 사냥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빠릅니다. 바다나비보다 2배 빠르게 헤엄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따라잡고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날개처럼 생긴 지느러미가 항상 우아함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바다천사는 선수웅성 자웅동체라는 사실입니다. 태어날 때는 수컷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암컷으로 변합니다. 흥미롭게도 니모로 유명한 흰 동가리도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바다 생물의 세계는 복잡합니다. 작고 투명하며 천사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냉혹한 생존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2위. 킨카주. 우리는 너구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척인 킨카주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거의 모르는 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킨카주는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 걸쳐 서식합니다. 아열대 및 열대우림, 산림지대, 건조림 등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총 7개의 아종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반려동물로 기르기도 합니다. 다만 이 동물은 야행성입니다. 낮에는 거의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활발하게 교감하는 반려동물을 기대하신다면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작은 포유류를 키우고 싶다면 아주 나쁜 선택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킨카주의 가장 흥미로운 특징은 바로 꼬리입니다. 이 꼬리는 잡을 수 있는 꼬리, 즉 프리헨실 꼬리입니다. 마치 추가팔처럼 작동합니다. 나무 위를 뛰어다닐 때 꼬리로 가지를 붙잡아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잠을 잘 때는 그 꼬리를 몸에 감아 담요처럼 사용합니다. 스스로를 포근하게 감싸는 모습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무 위에서 뛰어다니고 밤에 활동하고 꼬리로 몸을 감싸 잠드는 삶이라니 어쩌면 킨카주는 자기 나름대로 아주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위. 글라우쿠스 아틀란티쿠스. 길이가 겨우 2.5cm 조금 넘는 이 작은 생물이 그렇게 위협적일 거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글라우쿠스 아틀란티쿠스, 흔히 블루 글라우쿠스라고 불리는 이 생물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방어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마치 작은 외계 생물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단순히 외형이 아니라 이 생물을 특별하게 만드는 여러 요소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 생물은 위장 속에 공기방울을 저장합니다. 덕분에 물 위에 떠서 등을 아래로, 배를 위로 향한 채 떠다닙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배를 하늘 쪽으로 드러내는 건 위험하지 않느냐고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위쪽에서 내려다보는 포식자에게는 밝은 파란색 배가 바다 물결과 섞여 위장 효과를 냅니다. 반대로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포식자에게는 회색빛 등의 색이 바다 표면과 어우러져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를 역그림자 위장, 즉 카운터 쉐이딩이라고 합니다. 위와 아래 모두를 속이는 방식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번식 방식입니다. 글라우쿠스 아틀란티쿠스는 암컷과 수컷의 생식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수정도 할 수 있고 수정도 당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혼자서 번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필요합니다. 단지 어떤 상황에서도 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철저하게 계산된 생존 전략을 가진 생물입니다. 바다는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입니다.